지금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혹시 밥을 짓고 집을 정리해도 누군가의 짐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3세의 한 남자가 자신의 집에서 손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박도현. 그는 35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기술자였습니다. 퇴직 후 3년. 도현이는 택시 면허를 따고 낡은 호출 앱으로 하루 10시간을 운전합니다. 월급으로 받는 돈은 전부 자신의 방과 밥값으로 돌아간다고 자주합니다. 아내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성인이 된 딸은 아이를 낳고 다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현이의 피로를 묻지 않습니다. 아침 7시. 도현이는 택시 열쇠를 집어들기 전 언제나처럼 거울을 봅니다. 머리가 하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희미합니다.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심. 편의점 김밥과 아메리카노가 도현이의 밥입니다. 혼자 먹는 밥도 사람 많은 곳에서 먹는 밥도 맛이 없습니다. 손가락이 핸들을 쥐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않습니다. 저녁 9시. 도현이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고 딸과 손주는 거실 TV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식탁에는 밥이 한 그릇 남아 있습니다. 손주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밥 먹어요? 딸이 덧붙입니다. 아버지는 아무거나 드세요. 이제 밥 데워둬도. 그 말입니다. 아무거나.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도현이의 가슴에는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데워진 밥, 남은 반찬, 따뜻하지 않은 국. 그것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먹는 밥도 입는 옷도 자는 방도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밤 11시. 도현이는 방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내일도 같은 루트를 돌 것입니다. 같은 손님들을 태우고 같은 목소리로 인사할 것입니다. 집에 와서는 또 아무거나를 먹을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인가요? 이것이 자식들과 함께 사는 삶인가요? 도현이는 중얼거립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스스로를 달래고 또 달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을 감싸지 못합니다. 오직 더 깊은 외로움만 남길 뿐입니다. 새벽 5시. 도현이는 일찍 잠에서 깹니다. 아내의 핸드폰 알람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정미선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날입니다. 새벽 6시 출근. 밥을 챙겨야 합니다. 도현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부엌은 어제 저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손주가 먹던 국그릇, 딸이 던진 반찬 그릇들. 도현이는 물을 틀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웁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는 계속됩니다. 그릇 하나, 그 다음 그릇, 또 그 다음 그릇. 30분이 지나갑니다. 밥이 지어집니다. 계란을 부쳐서 밑반찬 2가지를 추가합니다. 반찬장에서 하루 전날 있던 나물도 꺼냅니다. 밥과 반찬을 도시락 3개에 담습니다. 하나는 아내 것, 하나는 딸이 직장 복귀를 대비해 챙겨줄 것, 하나는 손주 어린이집 도시락입니다. 아침 7시. 아내가 나옵니다. 여보, 밥 챙겨줬어? 그 말이 다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도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새로 넣은 나물도 있고. 점심시간. 도현이는 집에 남습니다. 식탁을 정리합니다. 어제 비운 그릇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마루를 쓸고 욕실을 청소합니다. 늙은 몸이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손주 옷은 세탁기에 돌려야 합니다. 하얀 옷, 색 옷, 분리수거. 도현이의 손가락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오후 3시.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옵니다. 도현이는 분유를 따뜻하게 데웁니다. 손주가 울면 안아줍니다. 손주의 무거운 몸이 도현이의 팔에 안겨집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가 도현이의 하루를 조금 밝혀줍니다. 하지만 곧 딸이 들어옵니다. 아버지, 손주 또 봐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 도현이는 그 말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옵니다. 아버지는 집에 계시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전부를 무너뜨립니다. 집에 계시잖아요. 그 말 속에 담긴 것들을 도연이는 알았습니다. 당신은 일을 안 하니까, 당신은 한가하니까, 당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 싶으니까. 도현이는 택시를 운전하며 품으로 가져온 월급이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는 자신의 피로를 잊습니다. 단지 집에 계신다는 이유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저녁. 도현이는 다시 부엌으로 나갑니다. 또 다른 그릇들이 쌓여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더 이상은 아닌 척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물은 틀어집니다. 그릇은 씻겨집니다. 뜨거운 물이 도현이의 주름진 손을 달굽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워내려는 듯이 밤이 깊어갑니다. 도현이는 다시 자신의 방에 누웁니다. 천장을 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얼마나 힘드세요? 목요일 오후 2시. 도현의 휴일입니다. 집에서 쉬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내가 저녁 늦게까지 요양업체 교육에 간다고 했고 딸은 손주를 데리고 놀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도현은 거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몇 시간이. 그때였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예요. 아들 박진우. 5년 전 결혼 후 작은 오피스텔로 나가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던 아들입니다. 도현은 그동안 아들을 몇 번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빴습니다. 아들도 도현이도. 들어와. 진우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말랐습니다. 눈에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 인사에는 무언가 다른 무게가 있었습니다. 도현은 느꼈습니다. 뭐하니? 밥 먹어? 아, 네. 괜찮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무릎을 응시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니? 사업이 잘 되고 있어? 그 질문이 신호였나 봅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렵습니다. 사업이요.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현금 흐름이 끊겼어요. 은행 대출도 거절했고 카드론도 한계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도현은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필요할 때 찾는 아버지. 자신이 그런 아버지였고 이제 아들도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데? 아버지 이름으로 보증을 좀 서주실 수 있을까요? 금액은 3천만 원이고요. 제가 3개월 안에 다 갚을게요. 정말로요. 3천만 원. 도현이 택시로 버는 월급의 7개월치입니다. 이 나이에 남은 시간으로 그 돈을 다 벌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도현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용도를 생각하지 않았고 나머지 인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들의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현은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박도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9시. 아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이미 나가 있었습니다. 도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진우가 왔다 갔나? 응. 뭐하러? 침묵.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알았을 것입니다. 뭔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밤 11시. 아내는 도현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날들이 이랬습니다. 도현의 결정에 아내가 동의하지 않을 때면 이렇게 등을 돌리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좀 해. 뭐라고 할 거면 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는 게 더 힘들어. 뭐라도 좀 해. 여전히 침묵. 도현은 천장을 봤습니다. 아내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하다. 당신의 선함이 우리를 망칠 수 있다. 당신은 또 가족을 위해 자신을 버렸다. 그 침묵이 악에 있는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새벽 2시. 도현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콧꼬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얼마나 믿지 않고 있는지가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건가? 아니면 가족을 지키는 것이 맞는 건가? 그 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가? 천장을 보며 도현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토요일 오후 4시. 도현은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밤을 철야로 버텼습니다. 보증금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고 아내의 침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보증금을 대비해서든 아니면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든. 강남역 근처. 회사원들이 많이 탔다 내렸습니다. 도현은 기계처럼 운전했습니다. 손가락은 핸들을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웃으며 카페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도 웃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오후 5시 30분. 강북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도현의 눈이 떨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의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썼다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더 떨렸습니다. 그 다음은 현기증이었습니다. 가볍게 시작된 현기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잠깐. 뭐야? 도현은 차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비상등을 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검어졌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있는 도현의 손가락만 살아있었습니다. 자동으로 차를 갓길로 밀어냈습니다. 차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도현의 눈은 여전히 검었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소리. 자신의 호흡음. 그것뿐이었습니다. 5분이 지났을까요? 10분이 지났을까요? 도현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앞 유리창 너머로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차들. 저녁 햇빛. 모든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 도현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도 받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의 남성 의사. 그의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습니다. 큰 병은 아닙니다. 심장도 이상 없고 뇌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불안 증상으로 보입니다. 혈압도 높고요. 최근에 큰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셨나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간.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며칠은 일을 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스트레스가 신체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몸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쉬세요라고. 도현은 웃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쓸쓸했습니다. 의사도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 웃음이 절망의 웃음이라는 것을. 저녁 8시. 도현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저녁을 먹고 있었고 딸과 손주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현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디 다녀왔냐고, 왜 늦었냐고. 도현은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릇, 오늘의 그릇, 내일의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쌓아놓은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든 아니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든. 도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쉬세요. 쉬세요. 하지만 손은 이미 물을 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설거지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또 철렁했습니다. 도현은 그릇을 내려놓고 싱크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얼굴을 들고 천장을 봤습니다. 쉬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는 울음이 났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든 방에 있었고 딸은 손주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혼자였습니다. 의사의 처방도 아내의 위로도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밤 11시 도현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그릇들, 남은 일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멈추라는 신호였지만 삶은 계속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손을 올렸습니다. 그릇을 집었습니다. 새벽 1시, 부엌에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혼자. 의사의 말도 자신의 몸의 신호도 무시하면서 저녁 6시 30분. 식탁. 도현은 설거지를 마치고 막 앉았습니다. 아내가 밥을 담아낸 지 10분 뒤였습니다. 국은 식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집어 먹었습니다. 국을 떠먹었습니다. 음식의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손주가 밥풀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닦아줬습니다. 딸이 젓가락을 집어줬습니다. 손주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3살의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은 자신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을. 아버지,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 목소리 톤을 안다는 것이 자신의 슬픔이었습니다. 뭔가를 부탁할 때의 딸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뭐니? 아버지, 애 좀 봐주세요. 제가 좀 쉬어야 해서요. 요즘 너무 피곤해요. 말을 마친 딸은 도현을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내도 도현을 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손주만 도현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도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반 남은 밥.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딸이 쉬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족의 평화였습니다. 알겠어. 가져와. 손주가 도현의 팔에 안겼습니다. 3살의 무게가 도현의 몸에 얹혔습니다. 손주는 곧 도현의 목을 감쌌습니다. 아기의 손가락이 도현의 주름진 목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이기 전에 한 사람인데 그 생각이 도현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번개처럼 아주 잠깐. 그것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산소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생각.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생각. 나는 밥도 먹고 싶고 쉬고도 싶고 누군가에게 안기고도 싶은. 하지만 그 생각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것처럼 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도현이가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깊은 곳으로 밀어내렸습니다. 손주의 밥풀 냄새, 아내의 한숨, 딸의 휴대폰 소리, 텔레비전의 뉴스 앵커 목소리, 모든 것이 도현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도현은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떠올랐던 생각을 묻기로.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손주가 외쳤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사다 줄게. 도현은 손주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밥은 아직도 테이블에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의 모서리에 반쯤 찬 밥. 아버지, 밥 드셨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관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를 돌봐줄 시간이 생겼으니 좋다는 다른 뜻이었습니다. 응. 다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도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 8시. 도현은 손주와 함께 공원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미끄럼틀을 타게 해주고 시소를 함께 탔습니다. 손주는 웃었습니다. 도현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의 밑바닥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봐봐. 손주가 외쳤습니다. 도현은 손주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순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수함.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밤 10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주는 도현의 등에 엎여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현은 손주를 침대에 누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자신의 마지막 따뜻함을 나누는 것처럼. 방에서 나온 도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 63세의 박도현. 택시기사.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그런데 박도현은? 도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멈췄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도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저녁 그 순간의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버지이기 전에 한 사람인데. 하지만 지금은 그 문장을 완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을 완성하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인내가 모든 것이. 그래서 도현은 그 문장을 묻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새벽 2시. 도현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는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돌봐준 그 남자는 고마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남편이 밤새 깨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도현은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기나 할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도 듣지 않는 이 방에서 도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새벽 3시. 도현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콧꼬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의 가벼운 숨소리도. 집안의 모든 소리가 자신의 외로움을 더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침대 밑에 손을 넣었습니다. 오래된 가방. 검은색 천재질의 여행 가방.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을까요? 도현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폴폴 떨어졌습니다. 35년 전 자신의 먼지였습니다. 그 가방으로 떠났던 기차 여행. 도현은 25세였을 때 아내를 만나기 전 혼자였을 때 그 가방을 메고 남쪽 해안가를 돌아다녔습니다. 묵호, 동해, 강릉. 강릉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바다를 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밤샘을 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시절의 도현은 누구였을까요? 도현은 가방 안을 들었습니다. 낡은 영수증들, 사라진 지도, 낡은 티켓. 모두가 그때의 흔적이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무언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옷 서너 개, 세면도구,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메모장 한 장. 걱정 말고 나도 좀 쉬었다 올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한 문장. 메모장에 손으로 써서 식탁 위에 남겨둘 메모장 한 장. 새벽 5시. 아직 어두웠습니다. 도현은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든 자신의 모습.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광경인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63세의 한국 남자가 여행 가방을 들고 있다. 그것은 마치 반란처럼 보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반란. 그러나 도현은 그 반란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6시. 도현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찬 공기. 그 공기가 도현의 얼굴에 닿았을 때 그는 울음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쪽지를 식탁에 놔뒀습니다. 눈에 띄는 곳에. 누군가는 반드시 볼 곳에. 안녕. 도현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공간에서.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오전 8시. 도현은 기차역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장 빨리 출발하는 기차. 부산행. 부산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차 안에 있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 멀어진다는 것.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도현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멀어져 갔습니다. 아파트들이 작아졌습니다. 그의 가족이 사는 그 아파트도. 그것이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세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당황한 목소리. 도현은 휴대폰을 들었다 놨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차의 소음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도현은 화면만 봤습니다. 휴대폰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딸. 또 울렸습니다. 아내. 또 울렸습니다. 딸. 도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계속 울렸지만 그는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아야 했습니다. 지금 듣는 순간 자신이 돌아갈 것을 알았으니까요. 오후 2시. 기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식당 칸에 가서 우동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맛이 낯설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한 것도 아닌 밥.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자가 도현을 봤습니다. 이상한 표정으로. 아마도 혼자 우동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늙은 남자가 신기했을 것입니다. 도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6시.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도현은 역 광장에 섰습니다. 낯선 도시. 아무도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도현은 호텔을 잡았습니다. 작은 모텔. 방은 허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아무의 간섭도 없이 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일몰이 창밖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몇십 년 전 강릉에서 본 그 바다가 이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현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밤 9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32개의 부재중 전화. 47개의 문자 메시지. 모두 가족에게서였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읽지 않았습니다. 단지 휴대폰을 다시 껐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아직은 안 돼. 도현이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향한 말이기도 했고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밤 11시. 도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천장은 다른 천장이었습니다. 천정에서 누군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사람의 발걸음. 그것이 좋았습니다. 아무 책임도 없는 소리. 아무 의무도 없는 목소리. 도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옛날 꿈. 25세의 도현이 강릉 해변에서 혼자 파도를 보고 있는 꿈. 그 꿈 속에서 젊은 도현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쉬어. 아침 7시. 햇빛이 게스트하우스의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도현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 호스트가 아침을 차려놨습니다. 직접 만든 된장국, 계란말이, 신선한 야채. 도현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아무거나 드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곳에서 밥이 따뜻했습니다. 국물이 뜨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따뜻하시죠? 호스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도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단지 밥을 받았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고마웠습니다. 오전 10시. 도현은 게스트하우스를 나왔습니다. 남해의 해변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파란 물결, 흰 모래사장,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도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빨리 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몇십 년 만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바람 소리, 도현은 들었습니다. 정말 들었습니다. 이전처럼 멍하니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 소리 하나하나가 자신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도현은 바닷가 한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멀리 섬들이 보였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 그곳을 보면서 도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였지? 3일. 겨우 3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일은 도현에게 35년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35년 동안 삼켜왔던 것들이 이제 입 밖으로 나오고 싶었습니다. 나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야. 도현이 말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누구도 듣지 않는 곳에서 도현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야. 내 시간을 갖고 싶은 사람이야. 내 말을 누군가가 들어주길 원하는 사람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냥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한 사람이야. 박도현이야. 도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파도와 섞여서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몇십 년 동안 흘렀어야 했던 눈물들이었습니다. 오후 3시, 도현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호스트 할머니가 차를 끓여놨습니다. 혼자 오래 걸으셨네요. 네. 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뭔 생각이었어요? 도현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요. 호스트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듯한 웃음. 밤 8시. 도현은 짐을 쌌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봐야 했습니다. 딸을 봐야 했습니다. 손주도.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도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천장 보기는 달랐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 도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아도 내가 말해야겠다. 그것이 도현이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63세의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심을 했습니다. 새벽 5시. 도현은 기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남해가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멀어짐이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갈 용기를 가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오전 9시. 도현은 집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심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도현은 집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었습니다. 손주가 도현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안겼습니다. 도현은 손주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른 안김이었습니다. 의무의 안김이 아니라 사랑의 안김.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많이 걱정하셨죠? 도현이 말했습니다. 아내의 눈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저는 필요했습니다. 혼자인 시간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들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요.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마음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힘들다고, 제가 쉬고 싶을 때는 쉬고 싶다고, 제가 싫을 때는 싫다고 말하겠습니다. 딸이 나왔습니다. 도현을 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미안해할 것 없어. 나도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도현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예전의 창밖과는 다른 창밖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것이기도 하고 가족의 것이기도 한 창밖. 도현은 거울을 봤습니다. 남해에서 본 거울과는 다른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이제 박도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할아버지도 아닌 단지 박도현. 저녁.
식탁에 모두가 앉았습니다. 도연의 밥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 따뜻한 반찬들. 아버지, 남해는 어땠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아, 드디어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도연을 향해. 도연의 경험을 궁금해하며. 좋았어. 정말 좋았어. 그리고 도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나를 찾았어. 여러분, 박도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아버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도연처럼 자신의 밥을 끝내지 못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무거나 드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당신이 바로 그 말을 했던 자식분이신가요? 우리는 많은 것을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피로도, 당신의 외로움도, 당신의 꿈도, 당신의 목소리도. 남편이니까, 아버지니까, 가장이니까라는 이유로 자신을 계속 뒤로 미루고 미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깨달았듯이 변화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63세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박도현처럼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족에게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쉴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역할을 하기 전에 당신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도연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을 지워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당신의 아버지가 도연처럼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마음쉼터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당신의 공감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구독. 마음쉼터 라디오는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다음 주인공의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